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무척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만나게 된 만큼 뭔가 좀 최신의 특별한 내용을 좀 다뤄야 할까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우리가 뭐 공부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혈압 관리의 기본이 되는 우리 식단과 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흔하게 접하신 내용이지만,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없나 한 번쯤 확인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혈압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흔한 질환이에요. 아직도 진료실에서 이제 고혈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30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3명 중에 1명이 고혈압이고요.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30대, 40대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에 어떤 폐경 이후에 이런 혈압 상승이 급격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65세 이상이다 그러면 둘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친구나 나 둘 중에 1명은 고혈압인 거예요. 그만큼 이제 오늘 같은 이런 고혈압에서 어떤 걸 먹고 어떻게 운동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점점점 완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30에 80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제 140에 90을 기준으로 고혈압을 진단을 합니다. 다만 예전과 차이점이라면 120에서 140 수축기 혈압 기준 120에서 140 사이의 사람들은 그럼 정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혈압이 수축기 기준으로 해서 120에서 130은 보시다시피 주의 혈압 단계이고, 또 130에서 140 정도는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가 고혈압에 좋은 식단과 운동은 비단 140에 90 이상 고혈압으로 진단된 환자들 뿐만 아니라 고혈압 전 단계 또 주의 단계인 환자들에게까지 모두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혈압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는데 과연 그러면 왜 오르는가? 혈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혈압은 이제 혈액이 심장에서 이렇게 펌프 역할을 하죠. 심장에서 온몸으로 이제 혈액이 뻗어져 나가는데 혈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압력을 유지를 해야 되고, 일정한 압력을 유지해서 이제 혈액이 흘러야 우리 몸의 각 장기에 산소나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간단한 기준, 그런 기전으로 조절되는 게 혈압이 아닙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또 자율신경계, 이런 교감신경, 뭐 부교감신경, 또 이 뇌에서 혈압이 오른다 했을 때 그걸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압력 수용체가 또 있고, 또 신장과 부신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장이 어떤 우리 몸의 수분과 나트륨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데,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또 혈관이 수축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의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상승하는 원인도 굉장히 다양한 거죠. 이 혈압이라는 게 내가 뭐 운동 안 하고 살쪄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크게 4가지 정도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유전적인 요인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정말로 몸 관리를 잘 하시고 술, 담배 전혀 안 하는데 고혈압을 진단받으면 굉장히 좌절들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는 거의 99% 이거는 가족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 특히 이제 양측이 다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내가 고혈압 환자일 확률이 한 50% 이상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환경적인 거 많아요. 요즘 젊은 혈압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영향이 아마 이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또 어떤 환경 호르몬 같은 이런 환경 오염도 혈압을 올린다고 되어 있고요. 또 슬프지만 이제 노화라는 게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들에 따라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 우리를 이제 가장 많이 반성하게 하는 게 이 생활 습관인데요. 운동 부족이나 흡연이나 지나친 음주나 뭐 비만, 또 과도하게 짜게 먹는 이제 이런 습관들이 고혈압을 이제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유전적인 거, 뭐 환경적인 거, 또 노화, 아무것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이 유일하게 우리가 조절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 가면은 자꾸 약만 주려고 그러고 이런 생활 습관 무시한다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진료 여건상 이런 생활 습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기엔 좀 제한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만 한다면 고혈압약 1개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고혈압약 1개라는 거는 우리가 수축기 혈압을 기준으로 한 10,
뭐 많게는 20까지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그런 건데 생활 습관만 잘하면 이렇게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건 뚜렷하게 밝혀져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주위 혈압, 이제 혈압 전 단계인 사람들도 이런 생활 습관을 잘해서 정말 고혈압 단계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심혈관계 외연도 동시에 감소되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 생활요법이라는 게 사실 그 효과를 또 너무 과장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을 하면은 저 약 안 먹고 살 빼고 운동하고 올게요 라고 막 황급히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활요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좀 정확히 알 필요도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소금 섭취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저염식이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소금 6g 이하로 먹는 건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루에 3끼를 다 굉장히 싱겁게 먹어야 되는데 이걸 꾸준히 했을 때 수축혈압이 5 정도 떨어질 수 있고 또 운동 같은 것을 이제 매일매일 열심히 한다. 그러면 또 수축혈압 5 정도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식사 조절이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식사 조절을 제가 어떤 채식 위주의 식단을 잘 만들어서 유지를 한다면 이제 혈압 한 10 정도 떨어질 수 있는데 단 이것은 이제 3개월 이상 지속을 해야지만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잘했던 분들이 이걸 더 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 체중이고 운동도 하고 있고 한데 무리해서 운동을 더 한다거나 살을 빼는 것만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본 주제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이제 진료실에서 혈압을 진단하게 돼서 약을 처방해 드리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러면 저 이제 뭐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많고, 또 뭘 먹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 그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AI에게 고혈압에 좋은 식품들 좀 알려줘.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 이러한 식품들이 나오는데 뭐 예전에 같으면 이제 양파 굉장히 많이 먹고 오셨죠. 양파즙 같은 거 많이 먹고 혈압약 안 먹고 오신 분들도 많았고 뭐 블루베리라든가 토마토라든가 뭐 비트 같은 게 요새 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침 뭐 방송을 본다 하면은 매일매일 고혈압에 좋다는 음식이 달라요. 오늘은 뭐가 좋다, 오늘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매일매일 다른데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고혈압에 좋은 음식이라는 거는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음식 하나만을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혈압이 낮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고혈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골고루 잘 넣어서 좋은 식단을 만들어서 먹자. 그게 오늘의 사실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단이 있을까? 여러분들 뭐 고혈압이나 이런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 식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대시 식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이제 많은 연구와 임상 시험을 거쳐서 뭐 고혈압 고지혈증이 아닌 고혈압 환자에게 특히 좋은 식단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시 식단을 열심히 했더니 한 일반 식이 그룹에 비해서 혈압이 10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아까 약 1개 정도 효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다가 운동까지 시켰더니 혈압이 수축기 기준 15 이상 떨어지더라. 체중도 한 9kg 정도가 빠지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대시 식단이 무엇이냐 관심이 굉장히 많았겠죠. 대시 식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그러니까 고혈압을 멈추기 위한 식단이라는 뜻인데요. 결국 핵심적인 내용을 보시면 전곡류, 그러니까 통곡물을 말하죠. 이런 통곡물과 저지방 단백질 유제품, 뭐 채소, 과일, 그다음에 견과류를 많이 먹고 대신에 우리가 포화지방산, 또 염분, 당분을 많이 줄여보자라고 하는 게 이 식단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한 3분의 1 정도가 이 과일과 야채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또 나머지 3분의 1은 이런 곡물, 특히 통곡물이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을 보시면 이제 저지방 유제품 그리고 이제 살코기로 이루어진 단백질, 그 다음에 뭐 계란, 콩, 뭐 견과류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지방과 설탕을 극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균형 잡히게 먹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나 뭐 견과류나 단백질 등 다양한 식품군을 넣어서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또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제품 섭취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지방으로 유제품을 먹으면 치즈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지방 우유나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것을 좀 적극적으로 먹는 게 중요하고요. 이 통곡물로 만든 빵,
밥, 파스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즉, 흰 밀가루, 흰 밥은 먹지 말자. 이게 이제 대시 식단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한 하루 2000kcal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왜 끼니마다 잡곡밥을 한 공기씩을 먹어요. 그리고 채소도 한 컵 먹고, 과일도 한 컵 먹고, 유제품도 반 컵 먹고, 또 고기나 생선 같은 거, 계란 같은 걸 끼니마다 먹고, 견과류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먹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칼로리가 꽤 될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결국에는 지방과 당류를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한 끼의 기름을 한 스푼이 아니라 한 티스푼을 써야 되고요. 설탕 같은 경우는 하루가 아니라 한 주일에 설탕 5큰술로 굉장히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단을 다 먹으면서 우리가 점심으로 뭐 빵도 막 간식으로 먹고, 뭐 이런 바닐라 라떼 같은 거, 뭐 믹스 커피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서 이 음식을 다 먹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철저하게 제한하면서 해야 된다고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한식을 먹는다 주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볼까 할 때 결국에는 잡곡밥 뭐 반 공기에서 한 공기 정도를 먹고요. 두부나 뭐 고기볶음이나 이제 이런 생선구이 같은 걸 하나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야채 반찬을 한 2개 이상 정도 넣어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럴 때 이제 뭐 바나나나 우유나 뭐 저지방 요플레, 사과, 토마토 같은 것을 같이 섞어서 먹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어떤 식사 문화상 이런 우유나 바나나를 막 식사랑 같이 먹게 되진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 간식을 뭐 빵이나 이런 믹스커피, 뭐 라떼 뭐 이런 걸 먹지 말고 오히려 이제 이런 류의 그 유플레, 뭐 바나나, 과일 이런 거를 좀 간식으로 먹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아침 식사로 권하는 거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아침을 굉장히 우리가 부실하게 먹기 쉬운데 아침 식사 때 이런 저지방 요거트에다가 뭐 과일 같은 걸 좀 추가하고 뭐 견과류 같은 거 좀 같이 넣고 단백질이 좀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계란 같은 거 삶은 거를 좀 같이 먹는다면은 이 정도로도 굉장히 훌륭한 아침 식사이고 우리가 대시 식단을 나도 모르게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단이 이제 왜 좋을까? 보시면 이제 각각의 음식에 이제 그 원인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건강한 지방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뭐 포화 지방산, 트랜스 지방산 같은 거를 덜 먹고 불포화 지방산 섭취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보카도나 뭐 올리브유나 뭐 견과류 같은 거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뭐 혈관 탄력을 유지하고 혈관 내벽도 보호하고 해서 혈압 조절 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오메가3 지방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등푸른 생선, 연어나 고등어에 많이 들어있죠. 이런 건 이제 심박동도 안정화를 시키고 혈관 내 염증을 줄여서 또 혈압 개선에 효과적인데 보면은 이런 거를 연어나 뭐 고등어나 이렇게 생선으로 섭취를 한다기보다 무조건 약으로 먹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요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생선구이를 좀 자주 먹어서 단백질 섭취도 하고 오메가3도 같이 섭취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견과류를 우리가 이제 추천하는 이유도 결국 이 견과류에 불포화 지방산이나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터라든가 이런 트랜스 지방 같은 거 섭취를 많이 줄이고 이제 올리브유를 쓰고 이런 종류의 지방산들을 먹어보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건강한 지방 못지않게 건강한 단백질 섭취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한 단백질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혈압이나 뭐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이제 진단을 하게 되면은 다음 3개월 뒤에 오실 때까지 정말 고기를 싹 끊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머릿속에는 고기는 나빠. 그리고 야채는 좋아. 이게 좀 박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3개월 뒤에 만나면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게 좀 앙상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먹는다면 단백질 섭취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금류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닭고기, 오리죠. 그래서 껍질을 제거해서 먹으면 이제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아주 훌륭하고요. 구워서 뭐 샐러드랑 같이 먹으면 한 끼 식사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고령 환자분들은 제가 강조하는 게 맨날 밥에 김치에 찌개만 먹을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식사를 할 때 조금 이게 서양식, 쉽게 말하면 서양식의 식사를 생각하면서 야채와 이런 고기 구이 같은 거를 좀 같이 먹어보는 것을 실천하시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무조건 고기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지방이 적게 먹는다면은 소고기, 돼지고기도 아주 건강한 단백질이 들어갑니다. 소고기 안심이라든가 뭐 돼지고기 앞다리살 같은 것을 이용해서 기름을 적게 사용해서 우리가 섭취를 한다면 좋겠고요. 또 뭐 건강한 단백질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두부나 뭐 콩이나 버섯 같은 것들 이런 식물성 단백질도 중요하죠. 그래서 동물성에 비해서 이제 지방이나 칼로리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좋은 단백질 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은 과연 그러면 식물성 단백질만 좋은가예요? 제가 이거 항상 진료실에서 설명드릴 때 30에서 50대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 중심으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60대 이후부터는 동물성 단백질 중심으로 이제 드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포츠카도 타고 싶은 어울리는 젊은 나이에는 돈이 없고 또 나중에 돈이 많아서 살 수 있을 때는 어울리지 않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30대에서 50대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이때는 고기를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을 좀 더 먹어야 되고요. 60대 이후가 되면은 정말들 고기를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60대 이후에는 우리가 근육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싫어도 하루에 한 100g, 한 손바닥 크기 정도 이렇게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코기 같은 거, 생선 같은 거를 좀 귀찮아도 먹기 싫어도 이제 식사에 꼭 넣어주면 좋겠고요. 이런 게 준비가 번거롭다, 아침 시간이다. 그럼 달걀 한두 개 정도 먹는 것도 좋고 또 저지방 우유 같은 거를 튼튼히 먹어주는 것도 이런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좋고요. 30대에서 50대라면 그거보다는 뭐 두부나 요새 유행하는 뭐 병아리콩, 렌틸콩 같은 거 견과류, 또 햄프시드나 퀴노아, 뭐 치아시드 같은 것들 많이 드시죠?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체중을 관리하고 포화지방산을 줄이는 쪽으로 단백질 식사를 좀 구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혈압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 고지혈증을 같이 있다. 그러면 또 이 계란을 다 먹고 오세요. 계란 나쁘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이 계란 한 개에는 한 약 6, 7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이제 인체가 필요로 하는 이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완전한 단백질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래서 계란을 뭐 고기가 싫으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 때 그냥 삶은 계란이랑 뭐 통밀 토스트 같은 걸 먹는다든가 점심에는 뭐 샐러드 같은 걸 만들어 샌드위치로 먹거나 저녁에는 오히려 채소 같은 거 좀 많이 넣고 이렇게 오믈렛으로 만들어 먹으면 우리가 이제 식사로서 이런 단백질이나 비타민 모두 다 섭취할 수 있어서 제가 좀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대시 식단을 보시면 한 3분의 1 정도가 이런 통곡물이었어요. 그래서 통곡물이라는 게 무엇이냐? 결국에 이제 도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겉에 이제 그 씨앗의 겉에 물질들이 이제 이런 섬유질이나 칼륨이나 이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현미나 귀리나 뭐 보리나 요새 또 많이들 관심 가시는 뭐 퀴노아 같은 거, 호밀 같은 걸 이용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 같은 거는 또 소화를 느리게 해서 우리가 좀 식사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칼륨 같은 경우는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또 마그네슘, 뭐 폴리페놀 같은 물질들이 풍부하죠. 또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서 혈압 조절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도 아 그럼 칼륨, 마그네슘, 폴리페놀 다 따로따로 영양제로 먹어야 되나 또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자꾸 이거를 이제 어떤 그 제품으로 먹는다기보다 어떤 식품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여기서 하나의 질문은 이제 잡곡은 그렇다면은 뭐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는 살이 안 찐다 이렇게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잡곡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햇반 한 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칼로리표를 보시면 뭐 흰쌀밥, 흑미밥, 찰보리밥, 콩밥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밥을 이제 잡곡밥을 먹는다고 해서 더 많은 양을 먹어도 된다. 칼로리로부터 자유롭다 그런 건 아니니까 이것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뭐 우리가 이제 강조할 필요도 없이 진짜 충분한 과일, 채소 섭취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의 식사량의 전제에서 이제 이런 게 차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런 과일, 채소가 왜 혈압에 좋으냐? 이제 칼륨의 주요 공급원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칼륨이라는 게 나트륨하고 좀 반대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이제 나트륨 효과를 상쇄시키고, 그러면서 혈관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많아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고 또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항산화제 같은 거 풍부하기 때문에 권하는 거죠. 또 대부분은 이제 저칼로리 식품이니까 체중 관리에 도움이 돼서 이런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자꾸 강조를 하는데요. 이 칼륨이라는 게 풍부한 식품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바나나, 뭐 시금치, 고구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 같은 경우 하루에 1개 정도 뭐 먹으면 좋고 또 더 바나나를 많이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금치 같은 경우가 비타민하고 미네랄 풍부하고 칼륨 함량 높아서 고혈압 환자들이 좀 더 신경 써서 먹으면 좋겠고요. 고구마, 좀 칼로리는 높지만 칼륨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압이나 혈당 조절에 좀 효과적입니다. 이런 칼륨이라는 게 이제 혈압 강화를 시키는 것은 결국 이 나트륨을, 이 소금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거고, 소금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포타슘의 혈압 강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이 과일에서도 우리가 칼로리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과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에 좋으니까 살이 안 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환자분들이 이제 공복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알고 봤더니 과일은 드신 거. 그러니까 과일이 어떤 식사다, 뭐 식품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별로 안 하시는 경우예요. 그래서 과일의 칼로리는 생각보다는 높아요. 특히나 많이 드시는 바나나, 사과, 뭐 수박, 포도 이런 거 칼로리 꽤 높은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딸기나 블루베리, 그 베리류죠.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그람수에 비해서 칼로리가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한 과일은 아니에요. 사과나 뭐 이런 배, 포도 같은 거에 비해서. 근데 이런 대시 식단에서 베리류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칼로리 측면에서 당분이 적어서 그렇겠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뭐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이제 비타민 C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과일을 드실 때 이런 종류를 좀 많이 섞어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과일과 채식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령에서 그렇다면 이제 채식 식단이 무조건 좋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식단 많이 하고 오십니다. 고혈압이다, 이렇게 고지혈이다, 뭐 당뇨다 이런 질환을 진단받게 되면은 이렇게 밥에다가 찌개에다가 두부는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물 반찬들, 김치 이렇게 있는 식단을 먹고 뭐 밥을 야채를 많이 해서 비벼 먹는다거나 이제 이렇게 드시면서 내가 굉장히 건강한 좋은 식단을 하고 있다고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여기엔 좀 맹점이 있습니다. 즉 단백질이 너무 부족해요. 특히나 이제 고령으로 갈수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육량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물성 단백질 두부가 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근육량이 감소되고 면역력이 또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여기다가 뭐 생선구이라든가 뭐 고기 조금 이렇게 해서 추가해서 드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 철분이나 비타민 B12 부족 같은 게 많아요.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조금 뭐 특히나 한 70세 이상의 분들을 진료를 하다 보면은 피검사상에서 이렇게 경미한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여쭤보면은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타민 B12나 철분 부족으로 인해서 빈혈이나 어떤 피로감이나 이런 신경 손상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게 너무 생야채를 많이 드시는 경우 과다한 섬유질 섭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화불량이나 뭐 복부 팽만감이나 이런 가스가 많이 생긴다거나 이제 그런 식의 증상들이 있어서 위장약을 계속 먹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런 쪽으로 식단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 혈압 조절에는 칼슘과 마그네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칼슘 섭취, 마그네슘 섭취가 왜 중요한가? 이 칼슘은 이제 그러니까 세포 내 칼슘 균형이 적절하게 유지돼야 이 혈관이 적절하게 이완이 되거든요. 혈관도. 그래서 혈압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요 칼슘 섭취도 저지방이나 무지방 유제품이 굉장히 좋은 공급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드셔보시고요. 이왕이면 뭐 저지방, 고칼슘 우유 이런 것들 나온 것들을 선택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이제 근육이나 이런 신경 이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혈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통곡물이나 견과류, 검은 콩이 풍부한데 이런 식품으로 자꾸 섭취를 하려고 하시고 그럼 내가 칼슘도 먹어야 되고 마그네슘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자꾸 알약으로 먹으려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견과류는 무조건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 견과류가 좋다고 이제 많이 강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견과류를 또 너무 많이 드시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영양가가 높은데 그만큼 칼로리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일 권장 섭취량은 정말 이렇게 한 줌이에요. 이렇게 이만한 대접이 아니라 한 줌입니다. 그래서 되게 조금이에요. 뭔가 먹다 많은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벌써 한 200kcal 정도니까 이게 아까 이제 뭐 과일도 열량이 좀 높다 그랬는데 이런 통통한 사과 한 개 정도 열량입니다. 그래서 견과류도 뭐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만약에 하루에 먹는다 그러면 뭐 아무나 한 20알 정도라고 하는 거지 이 모든 견과류를 다 골고루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요만큼 정도 먹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염식이 왜 안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혈압 진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염식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굉장히 이제 싱겁게 드시는 분들 요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염식이 물론 중요해요. 염분 섭취 자체가 이제 우리가 혈압 발생에 이제 중요한 원인인데 이게 또 더 특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런 염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요. 우리가 나트륨 배설이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염분 감수성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체내에 축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수분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트륨과 수분이 더 많이 쌓이게 되고 이 체액량이 늘어나니까 혈관 내압이 증가되면서 혈압이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더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의 한 50% 정도는 이런 염분 감수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고령의 환자나 뭐 비만이거나 어떤 대사증후군이 있거나 뭐 혈압 가족력이 있다. 이런 폐경후의 여성분들은 이런 염분 감수성이 더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염분 섭취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도한 염분 섭취는 결국 체내 수분이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또 신장의 기능을 좀 떨어뜨리죠. 신장이라는 게 이제 나트륨과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어떤 호르몬, 우리가 이제 그런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 같은 게 더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과도한 염분 섭취가 혈압을 더 올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 식단에서 김치가 문제다, 뭐 장이 문제다, 뭐 고추장, 된장 같은 거 그런 게 염분 섭취의 원인이라고 많이들 되어 있는데 사실 요새는 김치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 뭐 비싸서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근데 결국에는 염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이 30대에서 한 50대 사이거든요. 이제 외식이 주요 원인이에요. 밖에서 먹는 음식이 맛있는 이유는 달고 짜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염분 섭취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점심에 짬뽕 한 그릇을 다 먹었다. 그러면 이 하루 나트륨, 소금 권장량의 한 2배를 이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한 끼 식사에 하루 권장량의 2배를 먹게 된 거고요. 우리가 뭐 흔히 먹는 뭐 냉면이나 칼국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식에서 먹는 것들이 굉장히 그 함량이 높고 가능하면 좀 국물 같은 거는 좀 적게 먹으려는 노력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염식이를 하면은 혈압을 이제 당연히 감소를 시키고 또 체내 수분 균형이 개선되니까 이런 부종 같은 게 많이 완화가 되고요. 신장의 부담을 줄여줘서 신장의 보호 효과도 있고 또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서 심장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인의 평균 하루 소금 섭취량이 10g인데 WHO 권장량은 이 절반이에요. 그래서 절반 정도로 낮추면 혈압을 한 5 정도는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저염식이도 이제 이런 고혈압의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해서 식이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말씀을 드려야죠. 운동은 뭐 안 하는 사람보다는 하는 사람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이제 유산소 운동이냐 근력 운동이냐 좀 나눠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렇게 무조건 러닝머신이나 걷기 운동만 하고 남자분들은 또 몇 개 정도는 들어야 근력 운동을 해야 이게 운동이지라고 생각하셔서 좀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제 유산소 운동과 이 근력 운동의 비중을 한 60에서 70%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나머지 한 3, 40%의 시간을 근력 운동을 하시라라고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유산소 운동을 얘기를 할 때 사실 이 걷기 운동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 한 10명 중에 한 5명은 무슨 운동 하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제
걷는다고 하세요. 걷기 운동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걷기 운동이 과연 운동이 하고 있는 것인가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왼쪽 사진 보시면 이거는 걷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슬렁슬렁 걷는 거는 산책이지 운동은 아닙니다. 오른쪽 사진의 여성처럼 맹렬한 기세로 걷는 것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혹시 그냥 산책 같은 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걷기 운동이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내려면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주 3회에서 한 5회 이상 해야 되고 회당 한 30분 이상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강도로 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는 일단 숨이 좀 차고 땀이 조금 나야 돼요. 예,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운동한 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대화는 가능한데 노래를 부르기 어려운 정도의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한 40대의 경우다. 그럼 적절한 심박수는 한 90에서 120회분 정도라고 해서 약간 좀 심장이 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지금 현재 걷기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빠르게 걸으려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만보 걷기, 오늘 만보 걸었다, 2만보 걸었다. 이 굉장히 보수에 좀 많이 집착을 하시는데 만보 걷기 정말 좋을까요? 이 사실 만보 걷기는 어떤 아주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만보계 마케팅을 할 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만보 걷기 좀 과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루에 한 7,000에서 8,000보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걷느냐, 얼마나 오래 걷느냐보다는 이제 어떤 강도로 걷느냐가 중요해서 이게 어떤 심혈관 기능을 충분히 자극하거나 내가 좀 근력을 향상시키는데 좀 이 걷기 운동의 포인트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전혀 아프지가 않고 심장이 전혀 뛰지 않는다. 그거는 제대로 걷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걷거나 아니면 약간 경사길, 이렇게 오르막길을 걷는 것 같은 이러한 강도 높은 걷기 운동을 짧게 하는 게 심폐 건강에 효과적이고요.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가 제가 진짜 안타까운데 이제 저도 주로 좀 이제 60세 이상의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관절염 있고 또 비만인데 무조건 걷는 게 많이 좋다고 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너무 많이 걷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릎 관절에 허리 관절에 안 좋기 때문에 과사용으로 인한 이제 오히려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너무 우리가 뭐 만보를 걸었다, 1시간, 2시간을 걸었다에 집착하지 마시고 조금 더 효과적인 걷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칼로리 소모를 좀 이제 하는 건데 사실 우리 칼로리 소모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식단을 다 하시고 뭐 열심히 하는데 내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좀 이제 칼로리 소모가 많이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와서 뭘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수영 열심히 하고 뭐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로리 소모가 이제 1시간을 했을 때 요 정도예요. 아까 통통한 사과가 한 200kcal 정도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을 내가 1시간을 해도 400에서 700이니까 맘 놓고 치킨을 먹는다던가 하면은 우리가 운동으로 소모한 것보다 더 많이 먹게 돼서 오히려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운동했을 때 칼로리 소모 효과를 우리가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안타까운 게 이제 혼자 걸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걷는 운동만을 너무들 생각하시는데 좀 다양한 유산소 운동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혼자 걷는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고령으로 갈수록 어떤 고립감이나 우울감 같은 게 더 심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단체로 하는 운동 같은 거, 좀 내 생활에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운동을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수영 같은 것도 좋겠고요. 또 이 전신 운동이 되잖아요. 수영은. 그다음에 관절 부담이 없고 또 자전거 타기 같은 거 실내나 실외에서 모두 즐길 수 있고 또 하체 근력 운동도 되니까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에어로빅이라든가 댄스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많이 권해요. 그래서 좀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유산소 운동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이런 좀 활기를 얻는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요새는 그냥 단순히 걷는 거 아니라 이제 노르딕 워킹이라고 해서 이런 걸 또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신 근육을 사용한 이런 노르딕 워킹 클래스 같은 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다양한 유산소 운동을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혼자 걷기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수영 같은 경우가 특히나 뭐 정말
뭐 80세 이후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관절 부담이 일단 없다는 게 아주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력이 있으니까 또 무릎이나 허리 안 좋으신 분들한테 적합하고, 뭐 수영을 하면 좋지만 정말 뭐 내가 다리가 많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물속에서 걷기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영 같은 거를 좀 권하고 싶고, 또 자전거 타기는 뭐 이제 심장도 강화할 수 있고, 이게 이제 하체 근력 운동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날씨가 좋지 않을 땐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내에서 했을 때는 좀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이니까 오늘부터 그냥 걷기만 하지 말고 자전거 타기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에어로빅이나 댄스 같은 거, 줌바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해보시라고 권하는데, 일단 좀 즐겁게 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도 되고요. 또 고립감이나 우울감 같은 데 도움이 되니까 혼자 공원 걷지 마시고 이런 클래스 같은 거 있는지 한번 주변에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노르딕 워킹 같은 게 이제 단순히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어떤 폴대 사용을 해서 이것도 배워야 돼요, 방법을. 그래서 전신 근력을 쓰면서 이제 걷는 운동인데, 이게 전신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이니까 굉장히 심폐기능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좋거든요. 예, 그리고 또 생각보다 이 관절 보호가 돼요. 그래서 이런 클래스도 한번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산소 운동 못지않게 근력 운동도 중요한데요. 이 근력 운동은 이제 남자분들은 무조건 상체 근력 운동들을 많이 하고 오세요. 그래서 뭐 어깨가 다치고 막 이제 수술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간단히 말해서 상체 운동, 상체 근력은 보여주기 위한 거고, 정말 내 몸에 필요한 거는 이제 하체 근력이라고 말씀드려서 이런 하체 근력 운동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쿼트가 있어요. 이게 내가 꼭 뭐 헬스장에 가서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만 할 수 있는 게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냥 집에서 아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고요. 요새 뭐 이제 워낙에 유튜브 같은 걸 많이 찾아보시니까 유튜브에서 스쿼트 운동을 정확하게 하는 법을 몇 가지 영상을 보면서 좀 숙지를 하셔서 하루에 한 10개 정도부터 해서 꼭 몇십 개까지 좀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스쿼트 운동이라는 게 이제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혈압 조절에 꽤 도움이 돼요. 왜냐면 규칙적인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이 결국에는 이 혈관 건강을 개선을 하는데, 이 다리 근육이 이제 우리 하체 근육이 우리 몸 전체 근육의 한 5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근육이 강화가 되면은 이제 말초 혈관의 저항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이제 혈액을 돌리는데 더 적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심장과 혈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서 근력 운동이 이제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는 거고, 이제 스쿼트는 큰 근육,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니까 이제 이게 기초 대사율을 더 높여줄 수 있고 칼로리 소모를 증가를 시켜서 체중 관리에도 꽤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상체 근력 운동도 물론 안전하게 하면 좋은데, 어떤 순간적인 그 강한 이제 근력 운동, 상체를 사용해서 무거운 어깨를 든다거나 하면은 혈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에 있어서는 상체 근력 운동보다는 하체 근력 운동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게 특히나 고령층으로 갈수록 이 스쿼트 운동을 제가 이제 하시라고 정말 많은 환자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10명에 1명 정도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이제 열심히 하셔서 이제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나중에 70세 이후에 넘어졌을 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스쿼트 운동을 좀 평소에 하셔서 이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 놓은 사람들은 넘어져도 고관절 골절이 안 옵니다. 근데 이제 허벅지가 가늘어지신 분들은 조금만 내가 살짝 넘어졌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런 고관절에 골절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쿼트 운동 중요성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스트레칭도 우리가 운동 전에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운동 후에 한 15분 정도 스트레칭 하는 거는 혈압 감소 효과에 되게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축기 혈압을 한 10 정도로 더 감소할 수도 있다고,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 후에 내가 이제 스트레칭 하는 것도 좀 생활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고혈압인 분한테 운동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좀 어떤 강도가 높은 걷기 운동 같은 거를 한 30분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체 근력 운동 같은 거를 한 20분 정도 하고,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해서 한 1시간에서 길게는 한 1시간 반 정도의 코스로 운동을 하시라고 많이 권하고요. 오히려 이제 너무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근육이 소모되는, 지쳐서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적절한 운동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활요법의 효과라는 거 무시 못합니다.
저염식이 하면은 수축기 한 5 정도 떨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식단 관리 열심히 하면 거기다 10 정도 더 떨어뜨릴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규칙적으로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한다? 한 5 정도 떨어뜨린다면은 이게 다 합치면 한 20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한 140에 150 정도 수축기 혈압, 한 1기 고혈압 정도로 진단이 됐다. 그럼 이것만 잘해도 우리가 그 좋아하는 약 끊기가 가능해요. 예, 그래서 약을 안 먹고도 고혈압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는다고 해서 고혈압 환자고 약을 안 먹는다고 해서 고혈압 환자가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고혈압이 있는데 이런 생활요법을 잘 해서 조절을 하느냐, 이런 생활요법을 못 한다던가 생활요법을 충분히 했지만 그걸만으로는 약해서 약의 도움을 좀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혈압이 낮추는 거 좀 뭐 그게 대단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5밖에 안 떨어지는데 매일 운동해봤자. 근데 이 수축기 혈압이라는 게 한 2 정도를 감소를 하면은 우리가 허혈성 심장병,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의 위험이 7%나 줄어들고 뇌졸중의 경우에는 한 10% 정도 그 위험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혈압 관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같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생활요법, 식이와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몇 가지 질문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인생님, 이제 고혈압이면 저염식 필수일까요? 싱거운 음식은 입맛이 안 들어서 못 먹겠어요. 저염식을 이제 하시면 좋죠. 하시면 좋은데, 정말, 어떤 경우에 제가 이제 저염식을 하지 말라고 하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고령 환자분들은 사실 이 미각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싱거운 음식을 먹게 됐을 때는 아예 입맛 자체가 안 돌아서 굉장히 식사량이 줄고 정말 살이 빠져서 오신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저염식이 더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안 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약간 간간하게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제 기립성 이런 어지러움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너무 저염식을 하지 말아라. 특히 또 여름 같을 때 고령 환자들은 탈수가 또 많이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오히려 저염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정일쌤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부모님 모두 고혈압약 드시는데 40대 중반이셔서 지금 관리하고 계신다고 해요. 생활요법으로 개선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걸 꾸준히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3개월 이상을 적어도 해야 혈압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 지금부터 사실 우리가 보통 한 3, 40대는 별 이런 혈압에 관심이 없이 지내는데 그래도 양친 다 이제 고혈압약을 드시니까 아마 미리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예를 들어서 고혈압 전 단계의 단계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 생활요법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김호님, 저는 신장도 안 좋고 고혈압도 있는데 백미가 좋을까요? 현미밥이 좋을까요? 자, 이제 신장이 어느 정도 안 좋은지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은 완전 백미나 완전 흰 밀가루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요즘 먹지 말자고 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또 이 현미밥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비율로 섞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고, 내가 소화불량이 있다 그럴 때는 너무 우리가 통곡물을 많이 넣어서만 먹는 게 좋지는 않아요. 그게 굉장히 소화불량과 또 위험을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내 상태에 맞게 저는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나눠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먹어보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상희님 질문 주셨는데요. 어머니 쪽이 본태성 고혈압이지만 저 50대 중반인 저는 혈압은 정상입니다. 그래도 계속 조심해야겠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게 중요하죠, 사실. 그래서 이 혈압 가족력은 무시 못하는데 이제 여자분이 만약에 50대 중반이 넘어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호르몬 변화가 생기죠. 이것 때문에 고혈압 발병률이 갑자기 쭉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막 혈압이 오르지 않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나 뭘 먹지 말아야 되나 보다 혈압을 체크를 하시는 게 평소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에서 뭐 은행에 가거나 뭐 보건소에 가거나 그래서 재는 게 아니라 50대 중반이라면 내 혈압계가 하나 집에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팔에 감는 이런 혈압계 같은 거 하나 사셔갖고 혈압을 좀 꾸준히 재면서 내가 혹시 주위 혈압이나 뭐 혈압 전 단계 나오지 않는지 좀 꾸준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랑방탄 두꺼비 TV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제 강의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기를 좀 다지자는 의미에서 식이와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안 그래도 이제 고혈압 말고, 이제 고지혈증이나 당뇨나 뭐 신장질환이 있을 때 어떻게 먹는 게 중요할지에 대해서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 알려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고지혈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님,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0에 90일로 나와서 고혈압 전 단계라고 말씀을 들으셨다 그래요. 커피를 끊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커피에 관한 거 고혈압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한두 잔 정도 먹는 거 괜찮습니다. 네. 그보다 더 나쁜 거 하는 사람 많아요.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태우시는 분들 많은데 이 커피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되게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거 좋고 이제 막 5잔 이상 드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좀 주의를 줍니다. 자, 존 페트루치님, 물 많이 마시는 것도 혈압을 올리나요? 근데 어느 정도 마시냐가 중요한데 이게 진짜 막 물이 좋다고 해서 하루에 막 4, 5리터를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저혈압 환자에게서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압을 좀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 고혈압 환자가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혈압이 꼭 오르거나 뭐 더 위험한 고혈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물도 좀 적정량, 아까 식사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게 먹으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도 너무 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도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이렇게 마시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HJ1님 60대 후반이시고요. 기초대사량이 낮고 위가 안 좋고 심장, 허리, 무릎이 안 좋으셔서 계단을 올라가기만 하고 이제 10층 정도 계단을 올라가신다 그래요. 그럼 사실 굉장히 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스트레칭, 간단한 근력 운동 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이 정도 움직임은 운동이 안 되는지요? 혈압약 드시고 계시고요. 사실 저는 이 계단 운동 정말 절대 하시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은 계단 운동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완만한 경사가 있는 거 운동하면 좋고요. 저는 이게 가까운 이제 헬스장 같은 데를 가서 내가 러닝머신 그것만 이용을 한다고 해도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이제 러닝머신에서 우리가 이 경사를 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속도로 뛰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러닝머신 위에서 어떤 조금 빠르게 아니면 이 경사를 줘서 올라가는 운동을 더 권하지 계단은 굉장히 올라가는 것도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돼서 이 운동보다는 이제 다른 종류의 걷기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가 재미님 61세 여성분이시고요. 혈압 118에 65입니다. 아래 혈압이 낮아도 문제라고 하는데 늘 아래 혈압이 60대라서 걱정입니다. 네, 오히려 이제 고혈압 환자보다 요새는 혈압이 낮으신 분들도 궁금한 점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 혈압이라는 게 사실 수축기, 이완기를 때 집에서 잴 때는 이완기 혈압이 정확히 안 재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축기 혈압만 저는 보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이완기 혈압이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뭐 120에 90도 나오는데 뭐 한 70대 이상의 분들은 뭐 120에서 뭐 60, 65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 아래 혈압이 60대라 그래서 따로 뭔가 조치를 취한다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히려 어지럼증이 있다. 뭐 내가 저혈압이라서 그렇다면은 이제 꾸준한 근력 운동 같은 거 하셔서 그런 것들이 좀 혈압을 약간 올리는 데 더 도움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질문도 주셨고요. 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고지혈증이나 당뇨와 같은 질환에서 어떻게 먹고 또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